세상에는 영원히 묻어둘 수 있는 비밀이란 없다. 다만 그 비밀이 드러나는 타이밍이 잔인할 뿐이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줄 알았다. 아내는 현모양처였고 딸 소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보물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도 허약한 유리잔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딸 소라가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위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검사가 우리 가족의 20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의사는 소라의 유전자 지도를 설명하다가 아주 짧은 한 마디를 던졌다. 부모님, 혈액형과 유전적 특성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다. 과거 몇 번인가 아내에게 친자 확인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아내는 피를 토하는 듯한 연기로 나를 몰아세웠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를 이렇게 못 믿어? 그때마다 나는 미안함에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아내는 나의 죄책감을 담보로 20년의 세월을 완벽하게 기만해왔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리에 사설 유전자 검사 업체를 찾았다. 내 머리카락과 소라의 칫솔을 챙겨가는 내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내는 오늘도 평소처럼 웃으며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으로 보였다. 20년이라는 시간, 나는 도대체 누구와 살고 있었던 것일까? 수진아, 당신 혹시 예전에 내가 소라 친자 확인하자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 그냥 우리 딸이 나랑 너무 안 닮아서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 잊어줘. 진수 씨, 갑자기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요? 당신 정말 기분 나쁘게 왜 그래? 내가 당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날 시간이나 있었어? 당신이 그렇게 의심 많고 옹졸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결혼도 안 했어. 아내는 여전히 당당했다. 자신의 거짓말이 곧 들통날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나를 오히려 몰상식한 남편으로 몰아갔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곧 이 고요한 폭풍 전야의 끝에서 진실의 핵폭탄이 터질 테니까.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나는 편의점 구석에 앉아 봉투를 뜯었다. 불일치. 그 세 글자가 내 눈을 찔렀다. 99.9%가 아닌 0%의 확률. 내 딸이 아니었다. 내 딸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 비참했던 건 20년 동안 내가 쏟았던 사랑과 정성이 모두 남의 아이를 위한 가식적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 아내의 과거 행적을 뒤지기 시작했다. 소라가 태어나던 20년 전 아내가 다니던 회사의 전무였던 김씨.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아내는 그를 이용해 사회적 지위를 얻었고 임신 사실을 알리자 김 전무가 나를 방패로 삼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 앞에 서류 봉투를 던졌다.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하기도 전에 떨리는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20년의 가식적인 연극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당신 김 전무 기억하지? 20년 전 당신 회사 전무? 당신이랑 사이가 꽤 좋았던 모양이더군. 소라가 누구 딸인지.
이제는 좀 설명할 수 있겠어? 내가 20년 동안 바보처럼 남의 자식 뒷바라지하며 산 거 이제 당신이 갚을 차례야. 진수 씨, 이게 다 오해야. 들어봐.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잖아. 내가 외로워서 아니. 이건 실수였어. 실수? 20년이 실수라고? 이제 소라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고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보여주지. 아내는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아내는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그녀에게 나는 남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치부를 감춰주는 편리한 도구에 불과했다. 나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단순히 이혼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다. 20년 동안 내가 소라를 키우기 위해 썼던 양육비, 교육비, 그리고 나를 기만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위자료까지 모조리 청구할 계획이었다. 법적 대리인을 찾아가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아내는 다급해졌다. 딸 소라에게는 비밀로 하라며 내 뒤를 쫓아다녔다. 하지만 소라에게는 이미 진실이 닿아 있었다. 소라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전해 들었고 자신이 아빠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충격으로 방에 틀어박혔다. 딸 소라의 눈빛이 변했다. 자신을 20년 동안 기만한 엄마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나는 소라를 불러 앉혔다. 그리고 말했다. 소라야, 넌 내 딸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남이었던 적이 없어. 하지만 내 엄마는 달라. 소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다 너를 위해서였어. 너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아빠한테 말 좀 잘해줘. 제발. 엄마가 아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평생 아빠가 내 친아빠라고 믿고 살았는데 엄마는 나를 이용해서 아빠를 속인 거야. 나는 엄마 딸인 게 너무 수치스러워. 소라는 엄마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 남편도 딸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우아한 삶은 붕괴 직전이었다.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의 사회적 명예와 경제적 기반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20년 동안의 기만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나는 집 안의 모든 공기에서 아내의 비릿한 가식과 거짓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그토록 낯설고 징그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20년 동안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며 내 삶의 전부를 이 사람에게 바쳤던 것인가.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소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하나하나 내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아내는 여전히 소라의 결혼 준비를 챙기며 아무 일 없다는 듯 굴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공포를 즐겼다. 그녀가 나를 기만했던 그 20년의 무게만큼, 아니 그보다 10배는 더한 고통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소라 결혼 준비는 다 됐나? 예식장 비용이며 드레스 혼수까지 김 전무님이 아주 좋아하시겠어. 친아빠가 딸 결혼식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 그치?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소라 결혼식에 당신이 아빠로서 서는 건 변함없어.
제발 우리 소라 인생까지 망치지 마. 이건 다 내 잘못이지. 소라는 아무 죄가 없잖아. 소라가 무슨 죄가 있냐고? 소라가 20년 동안 당신의 거짓말 위에 앉아 있었던 그 공범이 된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소라가 진실을 알았을 때 그 애가 느낄 배신감은 누가 책임질 건데? 당신은 그저 본인의 안위와 사회적 체면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것뿐이잖아. 아내는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2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예쁜 얼굴로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독이 든 사과와 같았다. 나는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차가운 거실의 온도보다 내 마음은 더 얼어붙어 있었다. 이제 곧 김 전무와 아내의 과거 행적을 증명할 결정적인 자료들이 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아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아한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내의 과거는 생각보다 더 추잡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김 전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거나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신의 부를 축적해왔다. 그 중에는 내 명의로 몰래 빌린 거액의 대출도 섞여 있었다. 20년 동안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빚을 갚으면서도 그것이 아내의 사치 때문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김 전무의 자금 세탁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불륜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를 완벽한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지?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의 범죄를 가려줄 아주 성실하고 멍청한 도구였던 거지. 김 전무랑 했던 그 수많은 거래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어떻게 그걸 다 당신이 도대체 언제부터 알아본 거야? 진수 씨, 다 이유가 있었어. 당신이 내 야망을 알아주지 않아서 우리 소라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어서 그랬단 말이야. 최고로 키워.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가 뭔데? 거짓으로 쌓아 올린 돈 위에 소라를 앉히는 게 당신의 교육관이었어? 그 결과로 이제 소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결혼식을 앞두게 됐어. 아니, 결혼식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지. 생부가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소라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나는 그녀의 얼굴에 서류 뭉치를 뿌렸다. 그 안에는 그들이 나눴던 은밀한 메시지,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아내가 20년 전부터 꾸준히 나를 기만해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가득했다. 아내는 서류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소라의 생부인 김 전무 또한 현재 다른 비리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복수의 완성은 이들을 세상 앞에 발가벗겨 놓는 것이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지옥이었다. 하객들은 모두 아내의 화려한 인맥들로 가득 찼다. 소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것은 오직 나뿐이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나는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아주 기쁜 날이지. 그런데 당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오늘 여기서 다 밝혀질 거야. 전화기 너머로 그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영상과 서류를 예식장 전광판 관리실로 보냈다. 아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오늘 저 결혼하는 날인데 우리 가족 모두가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소라야,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해. 오늘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 될지, 아니면 가장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는 날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이상해요. 엄마도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고.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왜 자꾸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식장의 조명을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전광판이 켜졌다. 그곳에 나타난 것은 행복한 웨딩 영상이 아니었다. 아내와 김 전무가 20년 전부터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그리고 소라가 그들의 아이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식장을 뒤덮었다. 아내는 무대 옆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김 전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 나오려 했다. 20년의 세월이 빚어낸 거대한 거짓말이 단 5분 만에 세상에 그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드디어 내 긴 20년의 고통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던 소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아내가 지난 20년간 김 전무와 주고받은 은밀한 자금 흐름과 내 명의로 롤레 작성했던 수많은 사문서 위조 증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아내의 지인들은 서둘러 그녀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아내가 현모양처이자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가 그 짧은 영상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박살이 났다. 아내는 무대 뒤편에서 비명을 지르며 김 전무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김 전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나는 그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20년의 막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쏟았던 그 모든 진심이 이토록 추악한 탐욕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냉철하게 만들었다. 김 전무는 벌써 도망갔어. 당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당신의 인생 파트너가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어떻게 버리는지 똑똑히 봐도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 당신 설마 여기까지 계획했던 거야? 나를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끌어내려서 당신이 얻는 게 뭐야? 나는 그저 우리 딸만큼은. 소라를 위해서였다고? 아니, 소라는 당신의 죄를 덮어줄 가장 좋은 방패였을 뿐이야.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면 돼.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증거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로 넘어갈 테니까. 소라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웨딩드레스 자락을 찢은 채 밖으로 뛰어나갔다. 나는 뒤를 쫓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야 할 나이가 되었고, 적어도 내가 그녀에게 가르친 것은 거짓 위에 쌓은 행복은 언제든 무너진다는 진리였다. 예식장은 텅 비었고 나는 정장을 정리하며 씁쓸하지만 시원한 웃음을 지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시작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은 그야말로 아내의 추락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현장이었다. 법정에 선 아내는 더
이상 우아한 귀부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제출한 20년치의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재판장은 아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남편을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엄중히 꾸짖었다. 아내는 법정에서도 나를 향해 사죄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뿐이었다. 그 과정에서 소라의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소라는 자신의 생부인 김 전무와 엄마의 추악한 거래 내역을 보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녀는 나를 아빠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아내와 김 전무가 자신을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딸의 증언은 아내에게 치명타였다. 아내는 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을 들으며 오열했지만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노의 눈물이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그랬다고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엄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아빠를 속였고 나를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야. 나는 이제 엄마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소라야, 그래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만은 내 편이 되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빠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응. 아빠는 나한테 진실만 말해주셨어. 오히려 엄마가 숨긴 20년의 세월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 이제 그만해. 엄마가 감당해야 할 몫은 엄마 스스로가 져야 해. 아내는 법정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재산은 압류당했고 사회적 평판은 바닥을 쳤으며 유일한 피부치였던 딸마저 그녀를 외면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자 그녀가 2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탑이 무너진 당연한 대가였다. 재판이 끝난 후 아내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했다. 그녀의 화려했던 아파트와 값비싼 가구들은 모두 경매에 넘어갔고 나는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소라는 성을 바꾸고 독립을 선택했다. 그녀는 나와 법적으로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단단한 신뢰로 묶일 수 있었다. 우리는 종종 만나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거짓된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삶을 살기로 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소라를 내친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20년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 아빠 역할을 했고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믿는다.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으나 내가 보여준 사랑만큼은 진심이었기에 소라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아내는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평생 타인을 속이며 살았기에 자신의 내면에 든 그 텅 빈 공허함을 채울 방법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소라야, 이제 과거는 다 잊자. 내 인생은 너의 것이고 엄마의 죄가 너의 미래를 발목 잡게 두지 마. 아빠는 항상 여기서 널 응원할 거야.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엄마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도 당당하게 제 길을 갈게요. 아빠도 꼭 행복해지셔야 해요. 그래, 우리 둘 다 이제 진짜 행복해지자. 20년 동안 썼던 가면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숨 쉬며 살자. 계절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고요한 교회로 내려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지낸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커피 한 잔, 내가 땀 흘려 가꾼 채소들, 그리고 아무런 거짓 없이 대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난 20년간 잃어버렸던 진정한 유산이다. 이제 더 이상 아내의 기만도, 김전무의 탐욕도 내 삶을 침범하지 못한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구치소에 수감되고 세상의 모든 빛이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한 그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맛보고 있었다.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내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그 탐욕의 끝이 무엇인지 그녀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시키고 싶었다. 나는 아내가 횡령했던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녀가 김전무와 결탁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언론과 피해자 모임에 전달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착취당했던 수많은 이들의 울분을 대신 터뜨리는 과정이었다. 차가운 구치소 벽면을 마주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옷도 그녀를 떠받들던 주변 사람들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탐욕의 찌꺼기만 남은 초라한 노년의 자화상이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돈, 그 돈이 당신을 지켜줄 줄 알았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 김전무는 이미 당신을 버렸고 세상도 당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오직 당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뿐이야. 진수 씨, 제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20년이야. 당신이 내 옆에서 웃어주던 그 시간들을 다 잊은 거야?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제발 당신 발이라도 들 테니까. 당신이 나를 도구로 썼던 20년, 그건 나한테는 웃음이 아니라 지옥이었어. 당신이 내 딸이라고 믿었던 소라를 방패 삼아 나를 짓밟았던 그 순간들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당신의 그 눈물, 이제는 구역질이나. 아내의 절규는 공허하게 구치소 복도를 울릴 뿐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발걸음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며 살았던 인간이 마주해야 할 가장 정당한 끝이었다. 나는 이제 이 지옥 같은 기억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새로운 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내의 파멸이 확정된 후 세상은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곧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한때 성공한 부부라 불렸던 우리의 몰락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다가 곧 흥미를 잃고 다른 자극을 찾아 떠났다. 그 모든 과정이 내게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믿었던 그 20년이 사실은 얼마나 허무한 신기루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 소라는 자신의 성을 바꾸고 조용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를 억지로 들추지는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남은 가장 큰 상처이자 동시에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도시의 소란스러움을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깬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성공한 기업가의 남편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저 성실하게 흙을 일구는 한 사람의 노인일 뿐이다. 이 소박한 삶이 지난 20년간의 거짓된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깨닫는다. 나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하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아빠, 거기 생활은 어때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아빠 목소리가 훨씬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새 직장을 구했어요. 엄마와는 이제 완전히 마음속에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 소라야,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여기서 내 길을 찾았어. 이제 우리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자. 그게 우리가 얻은 가장 큰 보상이니까. 맞아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두 사람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잖아요. 이제 아빠도 저도 꽃길만 걸어요. 딸의 밝아진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지난날의 고통은 컸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거짓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살았을 것이다. 아픔을 통해 성숙해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과거의 굴레는 이제 완전히 끊어졌다. 구치소에서의 형기를 마치고 나온 아내는 과거에 화려했던 흔적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초라한 노파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그 용서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한 가식임을 나는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의 지위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참교육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배신으로 인해 소라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기록한 문서를 그녀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확인하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뒤늦게야 자신이 지켜내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직시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당신은 평생을 속이며 살았지만 남는 건 결국 자기 자신조차 속인 텅 빈 껍데기뿐이야. 아내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지만 이제 그 눈물은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모든 복수를 마무리했음을 느꼈다. 당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발 정직하게 살아. 비록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거짓 없는 하루하루를 사는 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아니, 나는 아직 포기 안 했어. 어떻게든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그게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행복했겠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등 뒤로 들려오는 아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다. 이제 더 이상의 증오도 복수도 필요 없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오직 나 자신과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 거짓의 성은 무너졌고 이제 그 폐허 위로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단조로웠지만 그만큼 평온했다. 도시에서의 복잡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텃밭에 심은 작은 모종들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며 나는 20년의 세월이 그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혹독한 겨울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거짓으로 점철된 과거를 완전히 매듭짓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가끔 들려오는 아내의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그녀는 여전히 감옥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를 용서했다기보다 그녀라는 존재를 내 삶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림으로써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소라야, 오늘 텃밭에서 딴 고추랑 상추를 좀 보냈어. 도시에서 사 먹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달고 맵다.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건데 왜 그렇게 서로 속이고 빼앗으며 살려고 했을까? 아빠, 제가 보낸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르신 채소라니 상상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저도 이제야 비로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고맙구나. 우리 지난 시간은 다 잊고 이제는 앞만 보고 살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 자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이야. 잊지 마라. 딸과 나누는 이런 사소한 대화가 예전에 화려했던 가족 식사 자리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솔하게 느껴졌다. 20년의 세월이 남긴 것은 상처뿐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안에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려 노력했던 작은 씨앗들이 남아 있었다. 이제 그 씨앗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려 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오직 오늘 내가 마시는 이 한 잔의 차와 내 곁을 지나는 바람의 향기에 집중할 뿐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는 과정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20년 동안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작 중요한 나의 영혼을 갈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된 지금 나는 비로소 부자가 된 느낌이다. 내 곁에는 정직하게 땀 흘린 대가가 담긴 작은 오두막이 있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딸이 있다. 남들의 평판이나 세상의 기준 따위는 이제 내 삶의 영역에서 사라졌다. 오히려 그 비어있는 자리에 더 깊은 통찰과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아내의 몰락은 곧 나의 해방이었다. 그녀가 추구했던 것은 오직 껍데기뿐인 허상이었다. 그녀가 감옥에서 겪고 있는 그 고독함은 20년 동안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기만의 대가이자 그녀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이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그녀를 잊었다. 증오를 거두어들인 자리에는 나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싹 텄다. 나는 비로소 자유롭다. 그 어떤 쇠사슬도, 그 어떤 거짓도 나를 속박할 수 없는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비워내니 참 좋다. 20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이 사실은 내 욕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사람들은 더 가지려 애쓰지만 사실은 덜어낼수록 삶은 더 깊어지는 법인데 말이야. 나는 정자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는 풍경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한결같이 고요하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 끝에 내가 얻은 것은 세상의 이치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진정한 참교육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제 내 인생의 해는 뉘연뉘연 넘어가고 있다. 황후는 슬픈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세상을 물들이는 축복의 시간이다. 나는 오늘 내 지나온 삶을 정리하는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 내가 겪었던 20년의 기만과 복수,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평온함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내 온 삶을 바쳐 증명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엇을 느낄까? 그저 한 노인이 겪은 기구한 사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누군가의 탐욕을 멈추게 할 작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한다. 아빠, 이제는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빠의 그 평온함을 닮아가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제 짝을 만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워가려 해요. 그래, 소라야, 너는 너답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렴. 아빠는 이제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우리 이제 정말 거짓 없이 살아보자.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일 테니까. 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먼 산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다. 20년의 고통과 복수, 그 모든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원망도 없이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내 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워가려 한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거짓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 하나가 그 모든 어둠을 이겨낸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의 20년은 길고도 아픈 여행이었지만 그 끝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났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 삶의 모든 계절이 아름다웠다.